지난 10월 유방 건강의 날을 맞아 여성의 소중한 가슴 건강을 생각하고 유방암 환우를 위한 행사로 핑크리본 사랑의 마라톤 대회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치러졌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유방암은 전 세계 여성암 발병률 1위를 기록하는 질병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유방암 발병률이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다는 통계도 발표됐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가슴에 약간의 멍울만 만져줘도 덜컥 겁부터 납니다. 닥터포커스 오늘 이 시간에는 여성들의 소중한 가슴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유방암을 비롯한 다양한 유방 질환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유방외과 전문의 민호균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방암.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유방암 환자는 여성성 상실에 따른 갈등으로 남성 암 환자보다 3, 4배 높은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는 건데요. 유방암, 어떤 질병인가요, 원장님? 네, 유방암은 일반적으로 유방의 유관과 소엽에서 발생하는 암을 말합니다. 유방암 초기에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전이가 없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해 수술을 한다면 생존율은 95% 이상 높지만 겨드랑이, 간, 뼈, 폐, 뇌 같은 기타 장기로 전이를 하게 되면 생존율은 30% 이하로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정상 유방을 보시면 이러한 포도송이 같은 정상 구조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정상 유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까만 점들이 유방의 상피세포의 핵입니다. 이런 핵들이 암으로 진행하게 되면 정상적인 구조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유방의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작년에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예방을 위해서 유방 절제 수술을 받으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 절제 수술을 결심한 이유가 56세에 유방암으로 사망한 어머니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암 발병률이 87%에서 5%로 떨어졌다고 하죠. 유방암 가족력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요. 유방암의 발생 원인과 또 위험 요인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유방암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력, 식습관, 환경 호르몬 노출, 그리고 방사선 피폭과 같은 여러 요인이 있을 때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결정적으로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던 이유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모까지 유방암으로 사망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어머니와 한쪽 자매에 유방암이 있을 경우 유방암 발생 비율은 2배에서 3배까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여성 호르몬은 가장 잘 알려진 유방암의 발병 원인인데요. 빠른 초경, 그리고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임신과 출산이 늦어지면 유방암을 일으키는 에스트로겐 노출이 높아지는데 최근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에스트로겐 노출이 높아지고 따라서 젊은 여성에서 유방암의 발생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방암의 경우 조기 발견하며 완치율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기 발견, 치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이 유방암을 좀 의심을 해봐야 할까요, 원장님? 유방암 증상은 초기에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유방암이 진행되고 혹이 커진 다음에야 증상이 없는 멍울로 만져지긴 하는데요. 다만 한쪽 유방에서 특정한 유두의 구멍에서 핏물이 나온다거나 맑은 물이 나왔을 때는 한 번쯤 유방암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뭐 양쪽에서 똑같은 모유 같은 물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뭐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아니고 암세포가 커지면서 주변의 유관을 잡아 당겼을 때 피부에 함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는 건가요? 네, 약간 주름이 잡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암세포가 진행이 돼서 피부까지 침범을 했을 때는 염증반을 일으키면서 피부가 빨갛게 붓거나 피부 궤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암세포가 진행이 돼서 겨드랑이 임파선까지 진행이 됐을 때는 겨드랑이에 만져지는 멍울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럼 원장님 보다 좀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유방암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는 유방 촬영과 유방 초음파로 나누어집니다. 네.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유방 촬영의 경우는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을 이용해서 유방의 전체 구조를 살피면서 석회화, 비대칭, 구조 왜곡과 같은 유방의 이상을 찾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유방 촬영의 경우는 방사선 노출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여성은 치밀 유방인 경우가 많아서 20, 30대 젊은 여성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유방 초음파가 있는데요. 유방 초음파는 인체에 무해한 유방 초음파를 이용해서 유방의 그 부분적인 부분 유방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유방 촬영이 전체 숲을 보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유방 초음파는 개개의 나무를 자세하게 보는 것처럼 확대해서 보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최근 검진을 받으면서 이제 유방 촬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치밀 유방이란 그런 진단 많이 받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 치밀 유방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건가요, 원장님? 네, 유방 촬영 후에 치밀 유방이라는 진단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치밀 유방이라는 진단을 받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데요. 네. 치밀 유방이란 전체 유방에서 지방과 유선의 비율을 따질 때 유선의 비율이 높다는 뜻이지 그 자체로 질병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한국 여성이 치밀 유방인데요. 치밀 유방이 되면 유방 촬영 영상이 하얗게 보여서 이상이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뜻이지 그 자체로 큰 병은 아닙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유선 조직은 위축되고 지방 조직이 늘어나면서 치밀했던 유방이 안 치밀한 유방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럴 때 치밀 유방이 있으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검사가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를 받아보면 좋겠다라는 뜻으로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여기에 유방 촬영 영상과 유방 초음파 영상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지방에 해당하는 부분이시고요. 거미줄처럼 이 하얗게 이어진 부분들이 유선 조직에 해당합니다. 네.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까만 배경에 하얀 유선 조직이 있을 때는 개별 혹을 찾는다거나 석회화를 발견하기 매우 쉽기 때문에 유방 촬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치밀하지 않을 때는 그렇죠. 괜찮은 거군요. 네. 그래서 치밀하지 않은 유방에서는 서양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지방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유방 촬영으로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하고 네.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만 한국 여성은 좀 그런 효과가 좀 떨어지는 편이시고요. 초음파를 보았을 때는 부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지방 부분이시고요. 이쪽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유선 조직입니다. 네. 지방인 조직에 비해서 유선 조직이 매우 얇죠. 네.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근육인데요. 이렇게 치밀하지 않은 유방 초음파와 치밀하지 않은 유방 촬영 영상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볼 텐데요. 다음을 보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온통 하얗게 보여 있는 거죠. 어디가 석회가 있는지, 좌우의 모양이 다른지, 까만 옷을 입고 가면 사람이 안 보이는 것처럼 치밀한 유방일 경우에는 유방의 종기 같은 게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배경도 하얗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질환이 있어도 좀 찾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유방 초음파를 봤을 때는 유방 지방 비율에 비해서 이전 초음파에 비교했을 때 유선의 비율이 매우 높고 층이 치밀하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유방 촬영에서 또 석회질이 있으면 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유방 석회화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장님? 네, 유방 석회화는 유방에 칼슘이 쌓여서 만들어진 석회를 말합니다. 네. 유방 석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단순 양성 석회부터 악성 석회까지 다양한 석회로 나누어집니다. 네. 석회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 암을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석회의 모양을 보면서 등급을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촬영 사진을 한번 볼 텐데요. 네네. 이 사진에 보시게 되면 석회화는 유방 촬영에서 밝은 흰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건 나이 든 여성에서 흔히 나타나는 석회화인데요. 혈관의 동맥이 경화됐다거나 딱딱하게 됐다. 혈관 질환이 있을 때처럼 보시면 혈관을 따라서 이렇게 하얗게 혈관 모습이 잘 보이고 있는 모양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혈관 석회화라고 해서 전형적인 양성 석회화입니다. 노화 네.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고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까만 점이 하나 보이는데요.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이걸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네. 여기에 계란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 모양이 있는데 이런 네네네. 거를 전형적인 양성 석회화입니다. 석회화를 판단할 때 저희가 이제 계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깨지지 않은 동그란 계란
이 네네. 경우에는 양성 석회화, 이전에 혹이 있다가 사라진 모양이라던가 아. 그랬을 때는 뭐 흔적적인 조직이 석회화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지만 만약에 깨진 계란이 깨진 것처럼 석회화가 조각조각 나누어져서 흩어져 있다. 이런 경우는 조금 악성 석회화로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모양이 한번 동그랗게 예쁘면은 괜찮은. 그렇죠. 그런 경우는 굳이 조직 검사하실 필요가 없고요. 아. 깨져가지고 푸석푸석하게 뭐 흩어져 있는 깨진 계란 모양이다. 그러면은 한 번쯤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다음 석회화일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 그 상단 부분에 있는 석회화인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부채살 모양으로 석회화가 점점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 네. 이런 경우는 모유를 만들어내는 유관에서 유두까지 이어지는 관을 따라서 뭔가 이물질이 잔뜩 끼어 있는 모양인데요. 아. 이런 경우는 매우 안 좋은 석회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조직을 충분히 떼어내서 정밀 검사를 시행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보시면 여기 동그란 점 같은 게 하나 보이시나요? 동그란 공 같은 게 하나? 아, 네네. 네, 이게 이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지방 이식 가슴 성형 후에 발견되는 석회화인데요. 아. 최근 무분별하게 지방 이식을 통해서 가슴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지방 이식을 하고 나면은 그 지방들이 100% 사는 것이 아니라 일부 세포들이 죽게 되죠. 죽은 세포들이 다 흡수되지 않고 쌓이게 되면 이로 인해서 석회화가 발견되는데요. 아. 이게 뭐 암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기존에 있었던 유방암을 가리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아, 그럼 그렇다면 발견할 수 없게. 그렇죠. 만드는. 이전에 그 암을 의심할 수 있는 석회화와 지방 이식으로 인한 석회화를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과다하게 수술을 받거나 검사를 진행해야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여자라면 이 유방 성형에 대해서 뭐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기도 하는데요. 지방 이식 유방 성형 후에 뭐 비정상 석회화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또 유방 성형 받은 다음에는 유방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 네, 요즘 유방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고요. 네. 뭐 보형물을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자가지방을 이용해서 유방을 확대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네. 앞으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특히 지방 이식, 자가 지방 이식, 유방 성형 같은 경우는 생착률, 성공 확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그 반면에 생착되지 않은 지방 세포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수술 전에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해 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따라서 유방 성형을 계획하고 계신다면은 수술 전에 반드시 유방외과 전문의와 충분한 유방의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유방 성형, 자가 지방 이식이라던가 코젤, 실리콘 임플란트를 사용한 성형을 진행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좀 전문적인 상담 후에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무조건 수술을 진행하실 것이 아니고 수술 전 상태를 확인하신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시는 것이 추후에 본인의 유방 건강을 위해서 매우 안전한 선택입니다. 네, 선생님, 그 의사 선생님들은 초음파 검사 해보시면 바로 유방암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나요? 네, 사실 저희처럼 날마다 유방암 검진을 하는 의사들은 초음파를 보고 비정상 종괴가 발견되었을 때 느낌이 있습니다. 아. 좋지 않다, 좋다. 네. 하지만 느낌만 가지고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유방 촬영이나 유방 초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비정상 결절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구분하는 국제적인 규약이 있습니다. 아. 이러한 규약을 바이라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네네. 바이라드 카테고리에 따라서 유방 종괴를 0에서 6까지 판단하고 카테고리 4 이상으로 진단이 되었다면 이때부터는 조직 검사를 꼭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떤 분은 유방암 검사하면서 칼로 쬐다고도 하고 또 주사기로 뽑았다고도 하는데 뭐가 맞는 건지, 그리고 조직 검사할 때 많이 아프지는 않나요, 원장님? 네, 조직 검사를 할 때 꼭 국소 마취를 하고 아. 검사를 진행합니다. 마취, 국소 네. 마취를 할 때 엉덩이 주사 맞는 정도의 통증, 음. 그 이상의 통증은 아니고요. 네. 네, 마취 후에 수시로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는 않고요. 네. 그 검사 경험이 충분한 사람이면 5분 이내에 모든 시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아,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네요. 네. 네. 유방암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는 일반적인 바늘을 사용하는 세침검사법, 총을 사용하는 총생검, 맘모톰이라는 기구를 사용하는 맘모톰 생검, 네. 그리고 종괴를 제거하는 것처럼 칼로 유방을 절개해서 아. 병변을 꺼내는 절개 생검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직접 째거나 아니면 바늘을 사용하는 절개법이나 세침검사법을 많이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총생검이나 맘모톰 생검법을 많이 시행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방법이 세침 흡인 검사법인데요. 일반적인 주사기를 사용해서 세포의 일부를 꺼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꺼내는 세포의 양이 시술 방법이 간단하고 통증이 적은 반면에 꺼내는 세포의 양이 적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고요. 절개생검법 같은 경우는 유방의 혹을 직접 꺼내서 보는 방법이라서 정확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절개가 많이 되고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흉터가 많이 남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검사를 많이 꺼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유방 조직 채취용 총을 사용해서 유방암 검사를 진행하는 총생검법이고요. 네. 하지만 이런 총생검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조직을 다 떼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절제생검법과 총생검법을 장점만을 취약해서 맘모톰 생검법을 최근에는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맘모톰. 근데 조직 검사 한다고 하면 다들 좀 긴장하기 마련인데요. 조직 검사에서 유방암일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조직 검사 후에 어떻게 진단이 되나요? 네,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알고 있는 유방 질환의 종류는 유방암 네. 아니면 무록 그렇죠. 두 가지 종류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하지만 조직 검사를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암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무록인 것도 아닙니다. 유방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변은 다양한데요. 크게 나누어 보면은 비증식성 결절, 그리고 이형성이 없는 증식성 결절, 이형성이 있는 증식성 결절, 그리고 유방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네. 이렇게 유방암이 아닌 양성 종양 중에서도 각각의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직 검사 결과를 가지고 유방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에 추후에 치료 방향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럼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어떤 경우 수술을 하게 되는 건지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죠, 원장님? 네, 유방 조직 검사에서 암으로 진행되었다면은 큰 병원에 가셔가지고 전신마취 후에 유방을 절제하는 절제 수술도 받으시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다 받으셔야겠지만 네네. 조직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암인 것은 아니고요. 네. 양성 종양 중에서도 특히 증식성 결절, 계속 커지는 혹이라던가, 양성인데. 네, 아니면 이형성이 있어서 추후에 암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양성 결절이라고 한다면은 네. 꼭 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 주변에서도 유방에 섬유선종이 생겨서 수술받았다라는 분들 꽤 많던데 섬유선종은 어떤 질환인가요, 원장님? 네, 조직 검사를 받으시고 유방암은 아닌데 수술을 받았다면 제일 흔한 원인은 섬유선종입니다. 네. 네. 섬유선종은 20, 30대 여성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유방의 양성 종양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방암이 유방의 유관과 소엽에서 발생한 암이라고 한다면 섬유선종은 유관 사이에 있는 간질 조직, 중간에 유관을 지지하고 있는 간질 조직. 쉽게 생각하면은 파이프를 지지하고 있는 주변 시멘트 같은 지지 조직에서 발생한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유방암과는 발생하는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심각하게 유방암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섬유선종도 증식성 결절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가 있어서 크기가 매우 크다거나 통증, 미용상의 구조 변형을 일으킨다면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유방 섬유선종, 양성 종양이긴 하지만 일단 유방 섬유선종이란 진단을 받으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수술해서 제거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섬유선종 꼭 수술로 제거해야 하는 건가요, 원장님? 네. 유방 초음파를 하시고 유방 조직 검사를 한 다음에 섬유선종으로 진단되었다면 섬유선종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유방암으로는 곧바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커지거나 통증을 일으키는 문제 아니면 장시간 추적 검사를 할 수 없다면 제거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보통 혹이 큰 경우 이렇게 크다고 할 때는 2cm를 많이 말하는데요. 2cm가 넘어간다거나 계속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했는데 성장 속도가 빠르다라고 한다면은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섬유선종이 일반적인 유방암으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엽상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악성 종양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종양으로 인한 통증, 외관상 문제, 성장 속도가 빠르다거나 매우 큰 경우에는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좀 전에 이전에 설명드렸던 유방암이나 정상 유방의 경우에는 포도송이 모양으로 방울방울 유관이 모유가 지나다니는 통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네네. 서미선종 같은 경우는 이 약간 푸르스름한 부분, 이런 부분이 고무처럼 계속 증식하고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실제로 이 떼어낸 서미선종을 보면은 뭐 흔히 표현하면 못생긴 감자라고 그러네요. 표현을 네. 하는데요. 이렇게 계속 유방암이 발톱을 가지고 주변을 침범하면서 파고 들어가는 양상이라고 한다면은 서미선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뭉게 커지면서 주변을 압박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경계가 좋죠. 그래서 뭐 크게 쉽게 유방암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방 섬유선종이 뭐 양성 종양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종양이다 보니까 좀 추적 관찰이 꼭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로 제거를 해야 한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유방 섬유선종 제거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유방 수술하면 큰 흉터가 남진 않을까, 또 모양이 변형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과거에 이러한 유방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외과적인 절제법을 사용해서 많이 네.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라는 민감한 부분에 칼을 대다 보면은 흉터도 많이 남고 모양의 네. 변형이 생긴다거나 이러한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러한 수술을 기피하게 되고 뭐 암도 아닌데 뭐 굳이 좀 지켜보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수술을 기피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점점점 커지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아주 커진 다음에 매우 커진 다음에 큰 수술로만 제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술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환자분이 회복 기간도 늘어나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최근에는 맘모톰이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4에서 5mm 절개만으로 그 일부 부분만을 떼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제거하는 새로운 시술 방법이 개발되어서 최소한의 절개만으로도 흉터나 회복 기간에 부담 없이 간단하게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그 맘모톰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정확하게 맘모톰 수술이란 어떤 건지, 뭐 회복 기간이나 통증 정도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맘모톰 시술은 4에서 5mm 일부 절개를 통해서 음압을 통해서 기구를 삽입하고 초음파로 보면서 음압으로 종양을 당긴 다음에 회전하는 칼날을 가지고 종양을 절제하는 시술법을 말합니다. 네. 네, 원칙적으로 맘모톰 시술은 정확한 조직 검사를 위해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완벽한 진단이 나올 것 같지만 종괴가 크거나 아니면 병변이 숨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수가 없으면 조직 검사를 했는데 정확한 병변을 피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될 수도 있죠. 네네. 전체 조직을 꺼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반면에 맘모톰 시술은 전체 병변을 절개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꼼꼼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국소 마취 후에 시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통증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맘모톰 수술을 받고 나시면 대부분 당일 퇴원하시고 그 다음 날부터 뭐 일상적인 뭐 사무직과 학생, 뭐 일단 가정주부라고 하신다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맘모톰 시술을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네. 맘모톰 시술을 할 때는 네, 저희 보통 뭐 초음파실에서도 많이 진행하고요. 수술방에서도 많이 진행하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방에서 이게 이제 초음파를 가지고 맘모톰 기구를 삽입해서 여기 화면에는 보이진 않지만 모니터로 제가 병변을 확인한 다음에 꺼내는 모습입니다. 수술 직후에 보시면 일부분 여기 약간 피가 맺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절개 부위가 네. 작네요. 네. 이쪽을 통해서 아마 이쪽 부분을 수술한 것 같은데요. 네네. 여기를 통해서 거의 보이지 않고요. 흉터가 어디 있는지 혹시 여기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여기에는 까만 점이 이제 조직 검사를 했던 부위고요.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주 정도 지난 흉터인데요. 네, 충분한 국소 마취가 이루어진 다음에 맘모톰 시술을 하신다면 통증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맘모톰 시술은 당일 퇴원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음 날 일상생활에 크게 부담 갖지 않으시고 시술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유방암은 여성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인데요. 유방암 치료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시행되는 이 유방 절제, 또 이에 따른 여성성 상실과 우울증 같은 후유증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유방암과 관련한 속설도 참 많은데요. 여성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고 고민해 봤을 법한 유방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준비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 유방 성형을 하게 되면 유방암 검사를
할 수 없다. 맞습니까, 원장님? 아니군요. 네. 할 수 있군요. 유방 성형을 위해 사용하는 보형물들은 대부분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선의 뒤에 삽입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실 텐데요.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흔히 유방 성형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코젤 실리콘 보형물인데요. 네. 이런 실리콘은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선 조직의 뒤, 근육 아래에 삽입되기 때문에 보형물 앞에 있는 유선 조직을 관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렇게 성형이 된 유방에서 비정상적인 종괴가 발견되었는데 종괴가 보형물에 가깝게 되어 있다. 네네. 그럼 날카로운 검사기구를 삽입하는데 매우 부담이 되겠죠. 보형물이 상할 수 있으니까. 네. 따라서 성형 전에는 반드시 유방암 상태를.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살펴볼까요? 이 유방암은 항상 덩어리로 잡힌다. 아닌가요? 네. 보통 멍울 덩어리가 이렇게 잡히면 유방암 아닌가요? 네, 유방암이 진단된 환자분들 중에서 실제로 멍울이 만져져서 유방암이 진단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멍울이 만져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유방암보다는 유방암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의 유방암은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기 진단과 조기 검진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되는데요. 멍울이 만져질 정도로 커진 상태로 유방암이 진단된다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진단받으시고 치료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살이 찌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네. 사실입니다.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암입니다. 네. 따라서 살이 찐 여성의 경우에는 체지방이 변환되면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게 되고요. 유방암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희 병원에서 유방암을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데요. 유방암에 좋은 음식, 유방암에 좋은 약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많이들 물으시죠.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무슨 음식을 먹거나 약을 먹는 것이 아니고 네. 살을 빼는 것, 체지방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가 유방암에도 해로울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번째는요. 이 유방에 염증이 있으면 모유 수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것 같은. 아닌가요? 할 수 있나요? 네, 모유수유를 한 여성에서 유방에 염증이 있을 때 수술을 고려해야 할 만큼 심각한 고름이 차 있다거나 이런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픈 쪽, 염증이 있는 쪽으로 모유수유를 진행해야 됩니다. 유방외과가 아닌 병원에서 균이 아기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수유를 하지 말라는 조언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건 잘못된 처방이고요. 모유에 포함되는 소량의 균주나 항생제, 엄마가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아이에게 넘어가는 양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거의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유수유를 통해서 그 해당 부분에 압력을 줄여주고 고여있는 모유를 배출해주는 것이 염증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유방 성형 후 보형물은 20년이 지나면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 아닌가요? 영구적으로 쓰나요? 일정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유방 성형을 위해 사용하는 실리콘 보형물을 무조건 교체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형 수술 후 3년이 지났다고 한다면은 매 2년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유방 MRI이긴 한데요. 그런 방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나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보형물을 관리해 줘야 됩니다. 최근 유방 성형을 위해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코젤 실리콘 보형물은 이전에 사용되었던 실리콘들이 그 파열 문제 때문에 1992년에 전면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나서 2007년에 국내에서 사용이 다시 허가되었습니다. 그래요? 따라서 2007년 이전에 유방 성형을 실리콘 보형물로 수술을 받으셨다고 한다면은 이건 불법 보형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법 보형물이 파열이 되었을 때는 그 조직이 침착되거나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2007년 이전에 받으신 유방 성형이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 보형물 상태를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교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가슴에 멍울만 조금 만져줘도 유방암이 아닌가 가슴을 졸이게 되는데요. 유방에 문제가 있을 때 이 겨드랑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멍울이나 통증
냄새 등 여러 가지 겨드랑이 문제가 있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어느 진료과를 가야 하나 굉장히 고민이 되거든요. 겨드랑이에 만져지는 멍울, 원장님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겨드랑이 문제를 가지고 내원하시게 되는데요. 네. 특히 유방외과 전문의들은 유방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유방암이 전이되는 겨드랑이 임파선을 박리하고 절제하는 겨드랑이 수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겨드랑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겨드랑이에 만져지는 멍울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은 우리 흔히 피진낭이라고 하는 표피낭입니다. 표피낭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를 구성하는 진피 위에 있는 표피가 쉽게 말하면 그 각질을 일으키는 부분이죠. 때 말했을 때 이런 표피가 진피를 파고 들어가는 병인데요. 이러한 피진낭은 털이 많은 겨드랑이에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표피가 털을 따라서 진피 아래로 파고 들어갔을 때 작게는 몇 미리 단위에서 크게는 3cm, 5cm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간 표피들은 쉽게 염증을 일으켜서 심각한 염증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로 모두 절제해 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유방과 상반신에 발생하는 여러한 악성 질환이라던가 염증 문제 때문에 임파선이 커지는 임파선 문제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겨드랑이에 단순 멍울이 아니라 임파선이 커져 있는 상태일 경우란다면 유방에 암이 있지는 않은지, 상체에 염증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다른데 심각한 경우는 암일 경우도 많이 있고요. 다른 염증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또한 겨드랑이에 멍울이 만져질 뿐만 아니라 겨드랑이 살이 삐져나온다거나 앞가슴이 밖으로 삐져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여성에서 유방골이라고 하는 부유방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유방은 유두에서 멀어질수록 사라져야 되는 유선 조직이 겨드랑이와 가슴 끝에 남아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대부분 겨드랑이에 살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살을 빼도 계속 남아있는 경우라면 부유방인 경우가 많습니다. 드물게는 겨드랑이에 지방이 뭉쳐있는 지방종, 겨드랑이를 지나는 혈관과 신경에서 발생하는 혈관종, 신경종 등이 또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겨드랑이 피부에 존재하는 아포크린산의 과다 분비로 인해서 겨드랑이 냄새가 난다거나 땀이 많이 분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두 유방외과에서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방외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사례를 한번 사진을 통해서 바라볼 텐데요. 네네. 이 두 경우에 똑같이 겨드랑이에 멍울이 있습니다. 네, 튀어나와 있네요. 네. 근데 이쪽에 있는 겨드랑이 멍울 같은 경우는 매끈하고 단순히 불룩하게만 나와 있는 경우죠. 네네. 이런 경우는 지방종입니다. 살이 이렇게 지방이 뭉쳐서 계속 커져서 이렇게 커져 나오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조그만 절개를 통해서 지방만 모두 꺼내주면 치료가 가능하고요. 위험한 건 아니네요. 네. 왼쪽에 있는 경우를 보면은 오른쪽에 빨갛네요. 비해서 왼쪽에 비하면 딱 봐도 빨갛고 아파 보이죠. 네네. 이런 경우는 겨드랑이에 있는 표피가 진피를 파고 들어가서 아주 지금 커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는 파고 들어간 표피 찌꺼기들을 모두 절제해 줘야 됩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요. 네. 이런 경우는 정말 초기에 작을 때 꺼내준다면은 간단한 절제만으로도 쉽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앞서 보신 사진처럼 과도하게 염증이 발생하고 퍼져버린다면 또 환자분들이 많이 짜가지고 오시는데 이렇게 짜버리시면은 더 심각해지나요? 그렇죠. 주머니가 터져버리니까 주머니가 동그랗게 있을 때 예쁘게 쏙 꺼내면은 그걸로 끝날 수가 있는데 터져버리면 찌꺼기가 어디 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찌꺼기를 찾아서 정말 다 박리하다 보면은 정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를 일이 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네요. 정확하게 초음파를 보시면 쉽게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겨드랑이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단순하게 간과하지 마시고 간단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쉽게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방외과 전문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겨드랑이 질환이 있는데요. 이 유방외과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 겨드랑이 질환까지 전문적으로 진료한다는 사실은 오늘 참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말씀하셨던 부유방의 경우 유선 조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유방암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지 부유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사람의 가슴은 남자 여자를 다 통틀어서 두 개죠. 하지만 짐승들 동물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유두가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 엄마 뱃속에 있었던 발생 초기에는 여러 개의 유두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래요? 유두는 어깨선에서 사타구니로 이어지는 밀크 라인을 따라서 여러 개의 유두를 가지고 있지만 발생 과정에서 2개만 남고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겨드랑이 유두가 사라져야 되는 이런 흔적 유선 조직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데요. 흔히 발생하는 부분은 겨드랑이 쪽입니다. 이러한 겨드랑이에 부유방이 있게 되면은 겨드랑이 살이 불룩해지고 생리 과정이나 임신, 수유 과정에서 똑같이 호르몬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겨드랑이가 불룩해진다거나 일부 여성에 있어서는 유두가 하나 더 똑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유두에서 겨드랑이 유두에서 유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슴이 막 3개, 4개인 그렇죠. 거네요. 네. 네. 심지어는 겨드랑이에서 유방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방암과 똑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유방이 4개인 셈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겨드랑이에 부유방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살이 찐 게 아니라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유방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미용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방외과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겨드랑이에서 유방암이 발생을 할 수는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부유방의 경우 유방암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사실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유방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원장님? 네, 일단 겨드랑이의 남보다 많은 살이 있고 유독 겨드랑이 부분이 삐져나와 있다. 요즘 노출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상부, 민소매, 탑 드레스를 많이 입게 되면은 겨드랑이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시는데요. 남들보다 좀 도드라진 겨드랑이 살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 부유방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검사 방법은 유방 초음파를 시행해서 그 겨드랑이 부분에 지방이 많은지 유선 조직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쉽게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부유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통증이나 멍울이 만져진다거나 임신을 하고 수유를 했을 때 이게 같이 커지게 되고 수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겨드랑이 살이 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외관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부유방을 교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유선만 증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일부 절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맘모통과 같은 유선 절제 기구를 사용해서 쉽게 절제 가능하고요. 또한 지방이 많이 함께 증가되어 있는 경우라면 유선만 절제하는 걸로는 외형 변형을 교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 흡입을 병행하게 됩니다. 또한 부유방이 가슴처럼 이렇게 늘어져서 피부가 처진다면은 피부를 절제해서 늘어진 피부를 줄여주는 수술까지 같이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부유방 수술을 받는 환자 수가 많습니까? 네, 부유방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2가지 이유로 많이 오시는데요. 모양 아니면 통증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요. 통증 때문에 부유방을 가지고 저희 병원 내원하시는 분들은 곧바로 수술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살이 좀 쪄서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냥 방치는 아니고 그냥 지켜보시다가 노출이 많은 여름이라던가 특히 결혼식, 웨딩드레스를 입으셔야 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수술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유방 수술 후에 이게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데는 최소한 2-3달? 일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결혼식이 있는데 오늘 오시는 건 좀 곤란하고요. 미리미리 좀. 네, 미리미리 결혼 계획 있으신데 부유방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계획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부유방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겨드랑이 쪽으로. 부유방 중에서도 이분을 특히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유방이 이제 2군데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유방골이라고 하는 앞가슴 이쪽이 좀 불룩하게 되죠. 이분 같은 경우는 유방이 지금 6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 둘, 양쪽 겨드랑이 2개, 겨드랑이 부유방이 있고 유방 가슴 쪽 부유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군데 부유방이 흔히 발생하는 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술 다음 날 사진을 살펴보게 되면 지방 흡입을 충분히 진행했기 때문에 군데군데 멍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겨드랑이 쪽에 있었던 부유방과 가슴 쪽에 있었던 부유방이 모두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리고 섬유선종처럼 가슴에 갑자기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지만 유방에서 이렇게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도 많이 당황하게 되거든요. 이건 어떤 건가요, 원장님? 네, 유방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가장 흔한 원인은 임신입니다.
하지만 임신을 하지 않은 여성에서도 유즙이 분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때는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네. 첫째는 임신이 되었을 때처럼 그 체내에 있는 프로락틴이라고 하는 유즙 분비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서 유즙이 분비되는 생리적인 분비물인데요. 아, 두 번째로는 유방 내에 비정상적인 병변이 있어서 그 병변이 유즙을 분비하는 병적인 분비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를 뭐 나눌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는 생리적인 분비물 같은 경우는 임신을 했을 때처럼 양쪽 유방에서 유두에는 구멍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구멍에서 동시에 나올 때는 이건 생리적인 호르몬 변형에 의해서 분비되는 생리적 분비물. 아, 그건 병이 아닌 거죠? 그렇죠. 병이 아닌 경우가 많고요. 네. 대부분은 뭐 약물이라던가 스트레스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뇌하수체 종양이라던가 이런 문제를 살펴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뭐 쉽게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 두 번째로는 그 병적인 분비물인데요. 이런 경우는 한쪽 유방 그리고 유두에서도 특정 구멍에서만 뭐 대부분은 짙은 색 피가 섞인 분비물이라든가 갈색 분비물이 나올 때는 병적인 분비물을 생각하시고 유방 초음파와 그 조직 검사까지 진행해 보야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약물이 유즙 분비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위궤양 치료제라든가 그리고 위장관 운동 개선제, 뭐 소화불량 있을 때 먹는 약들이라든가 장기간 무슨 정형외과라든가 뭐 통증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흔히 발생하고요. 그리고 고혈압제, 피임약 같은 경우도 과량, 장기간 복용할 때 이런 유즙 분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유즙이 분비되신다면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뭐 임신과 뭐 모유 수유 과정에서 유방 질환을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뭐 흔한 전몸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죠, 원장님. 네, 전몸살이란 그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들에게 발생하는 유방의 문제를 통칭해서 한꺼번에 부르는 이름을 말하는데요. 네. 정확하게는 그 유방 우렬, 우렬. 유방 염증을 감별해서 치료를 진행해야 됩니다. 아, 유방 우렬이란 분만 후에 수유를 진행하실 때 제때 수유를 진행하지 않거나 뭐 아기가 잘 못 발아서 그 충분히 유방을 비워주지 못할 때 그 유방이 부어오르고 화끈거리고 딱딱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네. 이에 반면에 유방의 염증 혹은 유선염은 균 감염에 의해서 염증이 생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꼭 적극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진행해 줘야 됩니다. 네, 모유가 빠지지 않아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유방 우렬의 경우에는 찜질이나 마사지를 통해서 모유를 적절하게 배출만 시켜주면 쉽게 호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방의 염증의 경우에는 균이 들어가서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가 꼭 필요하고요. 이러한 유방 염증을 방치했을 때는 유방 내에 고름이 차게 되는 유방 농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모유는 균이 먹고 살기도 좋기 때문에 그 흔하게 유방 농양으로 진행하는데요. 초기에 이 유방 우렬과 유방 염증을 초음파를 통해서 쉽게 감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감별해서 적절한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그 심각한 문제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잘 대처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근데 유방암 외에도 여성의 유방에서 발생하는 이 염증 질환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내원하는 환자들의 경우 원인은 주로 어떤 건가요, 원장님? 네, 유방의 염증 질환인데요. 유방의 염증이 진행돼서 유방에 고름이 차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흔하게는 일반 생활을 한 여성에서는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요. 대부분은 모유 수유를 하면서 유관이 넓어져 있는 경우에 균이 타고 들어가서 유방에 염증을 일으키고 농양이 차는 경우가 많은데 네. 모유 수유를 하지 않더라도 결핵이나 당뇨, 비만이 있는 여성에서는 유방에 농양이 쉽게 잘 발생합니다. 특히 함몰 유두가 있을 때는 단순히 모양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말려 들어간 함몰 유두의 피부를 타고 들어가서 피지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유방의 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함몰 유두가 있을 경우 유방 염증의 원인이 된다고요? 네. 근데 유두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는 경우 뭐 이제 볼 수 있는데 단순히 모양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치료를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원장님. 함몰 유두는 유두 아래에 있는 결합 조직이 유두를 단단하게 당기고 있어서 유두가 피부 아래로 말려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단순히 모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유 수유가 까다로울 수도 있고 말려 들어간 피부 때문에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함몰 유두가 심하시다면 가급적 교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함몰 유두가 심할 경우에는 유두 주위를 절개하고 삼각 피판을 사용하는 등
흉터를 많이 남기는 치료법을 사용해야 되고요. 아, 함몰 유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유도 주위에 단순히 한 2mm 정도 단순 절개만으로도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을 받으시고 교정 수술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방 질환과 유방암. 일부 유방 질환의 경우는 이제 유방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유방암과 유방 질환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들 좀 짚어주시죠. 아직까지 뚜렷한 예방법이 없는 유방암의 경우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유방 검진이 아니라 유방 질환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검사해서 치료, 향후에 수술 방향까지 상세하게 상담해 줄 수 있는 유방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 닥터포커스 외과 전문의 민호균 원장님과 함께 유방암과 또 유방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서양의 경우 여성 8명 중 1명은 살면서 이 유방암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빈번히 발생하는 질환이고 또 최근 우리나라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도 동아시아 최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방암의 경우 조기 발견하게 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평소 유방암과 유방 질환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검진으로 여성의 아름다운 가슴 좀 건강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